저는 41살 조금 늦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지금은 3년이 더 지났습니다. 결혼할 당시만 해도 나도 이제 노총각 탈출한다는 생각에 남부러울 거 없이 기쁘고 행복했지만 지금은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다시 3년 전으로 돌리고 싶어요. 지난 시간을 통째로 도둑맞았다는 생각뿐이고 애초에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지도 않은 채 그저 돈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로 취급했다는 것이 더 기분이 좋지 않네요. 아내는 저보다 7살이 연하였고 누가 보더라도 금방 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에 성격도 부침성 있고 서글서글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눈에 반했는데 아내가 제 고백을 받아주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어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헷갈릴 정도로 행복했었어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여자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남자치고는 키도 좀 작은 편이었고 왜소한 몸에 나이를 먹어가니 술배만 자꾸 나오더라고요. 아내를 만나기 전 마지막 연애를 20대 중반에 잠깐 했었지만 별로 좋게 헤어진 기억은 아니라서 그 뒤로 여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어요. 다행히 공부는 곧잘 하는 편이었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IT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판교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출퇴근이 오래 걸리는 것이 힘들어 결혼 전부터 따로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었죠. 부모님은 예전부터 계속 한남동에 살고 계시고 두 분 모두 전문직이시라 집안 형편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30대 초반부터 연봉이 1억을 넘었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일찌감치 직장 근처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혼자 윤택하게 살고는 있었지만 여자와는 통 인연이 없었습니다. 소개팅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닌데 상대방 여자분의 반응이 별로거나 서로 취향이 안 맞아서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제가 여자에게 인기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일찌감치 이번 생에 결혼은 힘들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살았었죠. 그러다가 어느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내를 처음 보게 되었어요. 청순하고 단아한 외모와 웃는 미소가 예뻐서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카페를 자주 찾았고 솔직히 이러면 안 되지만 매일 점심시간에 카페를 다니다 보니 언제 일을 하고 언제 쉬는지 전부 알게 될 정도였어요. 오늘도 또 오셨네요? 항상 드시던 거 맞죠? 아이스 카페 라떼. 이건 쿠키인데 서비스로 하나 드셔보세요. 아내는 제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원래 손님들에게 상냥한 사람이긴 하지만 저한테만큼은 조금 특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에 4일을 그 카페에서 일을 했었는데 일하는 날마다 제가 찾아갔어요. 처음엔 눈인사로 시작하게 되었고 가벼운 안부를 묻는 사이로 발전했다가 나중에는 주문을 하고 음료를 기다리는 잠깐 동안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기 길 건너 큰 건물에 회사 다니시는 거 맞죠? 회사 건물 1층에 카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가게 커피가 입에 잘 맞으시나 봐요? 유치하지만 일부러 저를 어필하기 위해 사원증을 눈에 띄도록 목에 걸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걸 눈치채고 말을 걸었을 때는 조금 창피하기까지 했어요.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용기를 내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아내가 조금 망설이다가 영수증 종이에 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밖에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쉬는 날에 영화를 보며 데이트도 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너무 좋아했고 이것저것 따지고 재는 거 없이 순수하게 사랑했어요. 대학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고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기술 없이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고졸학력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명했어요. 재테크에 대한 지식도 탁월했고 200만 원이 되지 않는 월급을 쪼개서 적금 통장을 2개나 만들었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생활비와 용돈까지 드리고 있더라고요. 연애를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제가 무조건 비싸고 좋은 곳만 데려가려고 할 때마다 자기는 이런 곳은 부담스럽고 돈이 아깝다며 순댓국 감자탕이 더 좋다고 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도 야무지게 잘하는 것 같고 본인이 한가한 날에는 제 점심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줄 정도로 요리도 정말 잘했어요. 이런 여자와 결혼해서 함께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상상을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집이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으니 새로 구할 필요도 없고 돈은 저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내와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하고 나중에 우리 두 사람의 아이를 키우게 하고 싶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겨우 6개월 만에 제가 프로포즈를 했고 그 이후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려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아내에게 혼수도 필요 없다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저 혼자 살았기 때문에 낡은 가전제품과 가구들은 제 돈으로 최고급 새 제품으로 바꿔서 구입했습니다. 처갓집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서 아내가 결혼 전에 열심히 모아놨다고 하는 2천만 원을 장인어른 장모님께 드리고 몸만 들어와서 살라고 했죠.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2달도 안 남았을 때 아내가 은행 계좌 잔고를 제게 보여주며 눈물까지 흘리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진짜 미안한데 우리 부모님 제대로 일도 못 나가시고 따로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나까지 시집 가버리면 너무 걱정돼. 내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이만큼 있어. 그런데 이 돈을 전부 우리 부모님 드려도 될까? 2천만 원이 30대 중반 나이에 결혼 자금으로 모아놨다고 하기에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 돈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고 이미 신혼집이며 혼수까지 전부 준비가 다 되었는데 아내의 얼마 안 되는 돈까지 다 가져오라고 하기는 미안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일을 나가지 못하시고 장모님이 병수발을 들면서 조금씩 일을 해서 먹고 사시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내가 일을 하면서 생활비도 보태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했었던 건데 2천만 원은 아내가 모아놨던 돈이니까 아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총각 귀신으로 늙어 죽을 거라 생각했던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좋아하셨고 대찬성이셨어요. 결혼 선물로 차가 없었던 아내에게 작은 외제차를 하나 선물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행복하게 살기만 하라고 하셨는데 겨우 3년 만에 일이 이렇게 되어서 그저 죄송한 마음밖엔 없네요.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하던 일을 그만두었고 집에서 살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집밥이 차려져 있어서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출근 시간도 불규칙하고 갑자기 일이 터지면 언제 퇴근할지 예상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하루 2끼 이상을 때우고 집에서는 배달 음식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항상 집에 아내가 있으니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와서 궁상 떨 필요도 없었고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200만 원씩 주기 시작했어요. 모든 공과금과 고정비용은 전부 제가 따로 처리했고 순수하게 우리 2사람이 먹고 쓰는 돈으로 20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 싶었죠. 그 안에서 아내 용돈도 쓰게 하고 처갓집에 용돈을 보내더라도 괜찮았습니다. 2-3달 그렇게 지내보니 아내가 생각보다 더 알뜰한 것 같더라고요. 200만 원씩 주는 돈으로 야무지게 살림을 잘하고 오히려 그 돈을 남겨서 따로 통장을 만들어 저축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돈 관리를 맡아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저는 제가 하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지금까지의 저축은 쓸 돈 다 쓰고 남으면 따로 통장에 쌓아두는 식이었기 때문에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죠. 제 월급은 보너스나 연말 성과금을 제외하면 평소의 세금을 다 제하고 8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옵니다. 거기서 제 용돈과 각종 공과금 처리 목적으로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전부 아내에게 맡기기 시작했어요. 2사람 타고 다니는 차도 전부 현금으로 구입했고 살고 있는 집도 대출이 없기 때문에 따로 나갈 돈이 많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주식이나 코인처럼 크게 잃을 수 있는 것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고 열심히 저축해서 나중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 목돈을 만들어두자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사람을 믿고 맡기면 일일이 감시하고 들여다보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 뒤로 제가 먼저 아내에게 얼마나 모았냐,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내가 6개월 1년 단위로 적금을 쪼개들면서 만기가 될 때마다 저한테 보여주고 정기 예금 통장으로 갈아타더라고요. 정말 똑소리 날 정도로 야무진 사람이라 생각했고 아내에 대한 의심은 전혀 해본 적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한 가지 이상했던 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내도 건강했고 저도 건강한 편인데 1년이 넘게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너무 늦은 나이에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인가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원까지 찾아가서 검사를 해봤지만 아이를 가지기에 전혀 문제는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답답한 나머지 시험관이라도 해볼까 고민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아내가 그건 절대 싫다고 자연적으로 노력을 더 해보자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결국 결혼한 지 3년이 지났고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자 이제는 아이를 갖는 건 무리라는 생각에 단념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두 사람을 닮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크게 상심으로 다가왔지만 혼자 외롭게 늙어갈 뻔했던 제가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어느덧 3년이 지났고 최근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을 싹 다 리모델링하면서 이참에 제 앞으로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왕십리 쪽에 있는 3층짜리 작은 건물인데 1층에 편의점이 들어와 있고 2층에는 태권도 학원, 3층에 미술학원이 있었어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1층 편의점도 폐업하고 정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2층과 3층 역시도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한 번에 건물이 통째로 비어버리게 되어 아예 이번 기회에 돈을 들여 싹 다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카페 같은 곳이 들어오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값이 오르면 나중에 물려받을 때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할 것 같아서 아예 지금 명의를 가져가라 하시더라고요. 양도세는 제가 부담하기로 해서 아내에게 우리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는데 그때부터 아내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돈? 있지. 그런데 전부 정기예금으로 넣어놨는데 지금 해약하면 이자가 너무 아깝잖아. 일단 세금 문제는 아버님이 해결해 주시면 안 돼? 나중에 예금 만기 되면 그때 우리가 돈 갚으면 될 거 아냐. 저는 부모 자식 간에도 금전적인 문제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일찌감치 증여해 주시는 마당에 세금까지 부모님께 부탁할 염치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자 1%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당장 모두 해약하고 전체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었죠. 아내는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고 시간만 계속 끌더라고요. 30분 넘게 쓸데없는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아내가 관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 내역을 볼 수 있었는데 전체 계좌 통틀어서 돈이 5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지난달에 월급을 받고 아내에게 750만 원을 입금해 준 뒤 겨우 일주일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제게 보여줬던 수많은 정기 예금 계좌는 온데간데 없었고 따로 모아두는 비상금 통장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재차 물었는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볼 생각도 없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아내의 지난 3년간의 계좌 내역을 전부 확인하게 되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장모에게 정기적으로 송금을 하고 있었는데 그뿐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씩 목돈을 모아 장모에게 보내고 있었어요. 매달 제가 주는 돈에서 300만 원, 400만 원은 따로 적금을 들고 있었는데 그게 만기가 되면 저한테 보여주고 정기예금 통장에 묶어놓는다고 하면서 처갓집에 전부 보내고 있었던 거죠. 우리 두 사람 먹고 쓰고 생활하는 돈을 제외하고 처가에 송금한 돈을 전부 합치니 1억 5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지고 물었는데 아내는 끝까지 묵비권으로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처갓집에 아내가 용돈을 보내고 가끔 한 번씩 건강식품을 사서 보내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도 종종 용돈을 보내드렸고 겨울이 되어 찬바람이 불면 아내에게 처가 부모님 모시고 백화점 가서 겨울옷 사드리라고 할 정도는 하고 있었으니 그렇게 섭섭한 사위는 아니었을 겁니다. 말이 없는 아내가 너무 답답해서 대체 무슨 일로 돈을 보냈는지 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그랬는지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저 역시도 망연자실한 마음에 할 말을 잃었고 우리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에 빠졌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던 아내가 입을 열고 하는 소리는 이혼하자는 말이었어요. 이혼해. 나 용서하지 마. 어떠한 변명 한마디 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아내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정신적인 충격의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아내는 한술 더 떠서 본인 짐을 모두 챙기고 나가더니 그날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보름 가까이 슬픔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제 전화까지 받지 않았고 장인어른 장모에게 전화를 해도 이미 다 끝난 사이인데 이대로 조용히 이혼하고 끝내라 하시더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위라고 하시면서 그렇게나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으면서 가족이 한순간에 남이 되고 차갑게 돌변하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께는 한동안 이야기를 하지 못하다가 이대로 계속 숨기고 있을 수는 없어서 털어놓게 되었는데 당연히 부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더라고요.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시는데 이번 일은 제가 마무리할 테니까 부모님은 나서지 마시라고 말렸습니다. 혹시 아내가 결혼 생활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외도를 하고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고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업체에 의뢰를 해서 아내의 뒷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기껏해야 몰래 남자라도 만나는 줄 알았지만 저는 상상도 못한 정체를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20대 초반에 한 번, 그리고 20대 후반에 또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었어요. 저는 전혀 알지 못했고 아내에게 한 번도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워낙 외모가 뛰어나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았는데 그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아마 저와의 결혼 역시 처음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니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 아내는 저와의 결혼 생활에서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저와는 반대로 노력을 하고 있던 게 아닐까 싶었죠. 결국 저도 모든 것을 포기했고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해 준비했어요. 아내와 장인장모가 원하는 것처럼 이대로 원만하게 합의 이혼은 해줄 수 없겠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접근한 아내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도저히 그냥 잊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아내에게 이혼소송 대신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했어요. 동시에 아내가 저를 속이고 친정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에 대한 것 역시도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거는 것과 동시에 장인장모 재산에 대한 압류를 걸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니 제 전화를 피하던 아내가 잘못했다며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보, 우리 3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잖아. 앞으로는 서로의 행복만 빌어주자.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더라도 퇴직금이란 게 있는데 나도 퇴직금 미리 땡겨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끝까지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아내에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차근차근 법대로 진행할 테니까 아내에게도 너 나름대로 알아서 대응하라고 했어요. 할 말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혼인무효 소송이 다 끝나면 민사소송까지 들어갈 예정이니 각오 단단히 해두라고 일렀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마치 꿈을 꾼 것 같아요. 예쁜 아내와 우리 두 사람을 쏙 빼닮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부 제 망상일 뿐이었고 아내는 처음부터 저와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 재산이 탐이 났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저희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훨씬 많은데 그런 것보다도 당장 눈앞에 있는 푼돈이 더 탐이 났나 봅니다. 더 크게 잘못되기 전에 이쯤에서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겠죠? 아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게 할 겁니다. 그전까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몰라도 저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